취재를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예. 사실 취재를 안 한 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 판결문에 따르면. 직접 어떤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는 전혀 없었다. 풍문에 또 풍문도 틀린 풍문, 게다가 후배 기자라고 얘기되는 어떤 소스조차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조차 안 된 이런 되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실들인데 본인들 입맛에 맞게 김 씨의 주장을 가공해 내보냈다, 이런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처음 이 얘기를 했다고 전해진 그 견인차 기사 2명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신뢰하는 언론인이고 그 언론인의 도덕성은 당연히 취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일단 생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A씨는 멈춰던 차량에 다가가 차창을 두드렸지만 서지 않고 다시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맞다 아니다. 몇 차례 말이 오간 끝에 A씨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봤다고 하자 손 사장이 중복성 발언을 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입으세요. 네.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차 안에서 뭐 코끼리랑 뭔 짓을 했든 개미랑 무슨 짓을 관심이 없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손 사장과 김모 씨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협박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사안이 있기라도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김웅 프리랜서 기자의 공갈 미수 혐의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 두 사람이 연관된 이 사건에 대한 2심 재판 결과 간략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소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공갈 미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죠. 여기서 말하는 공갈은 이제 거짓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해서 겁먹게 하고 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뜯어내는 걸 말하는 건데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6월형이 선고됐고 또 법정 구속됐어요. 그런데 2심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혐의 사실을 인정을 하고 또 반성도 했고 또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웅 프리랜서 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형을 유지했고요. 여전히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고요. 손석희 사장은 배임 부분은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몸싸움 과정에서 있었던 그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돼서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예, 그 부분, 그러니까 불기소된 부분, 그다음에 정식 재판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끝난 부분,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2심 동안 김웅 기자에 대해서 공갈 미수 부분에 대한 혐의가 인정이 된 이제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이해가 할 수 있겠네요. 예, 오늘 역학조사의 첫 번째 동선은 이 여성 동승자 의혹의 시발점인 이 경기도 과천의 한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손 사장의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앞 공터인데요. 2017년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이 손석희 사장의 차량과 이 견인차의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접촉 사고라고 부르기도 사실 애매한데 그런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2019년 김웅 기자가 이 사고를 언론을 통해 알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뺑소니, 배임, 동승자, 미래 같은 키워드로 이 언론에 도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기사 제목만 보면 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 이게 이제 뭐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요. 물론 더 중요한 건 이게 여성 동승자 있었냐 없었느냐 자체가 뉴스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김 기자 자체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보도를 터뜨리게 된 이 경위가 어떻게 됐으며 왜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는지, 그다음에 왜 이 의혹을 제기하게 된 건지 이 부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소 변호사님. 네, 우선 왜 이 사건을 취재했는가라는 질문하셨는데 취재를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예. 사실 취재를 안 한 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 판결문에 따르면. 그렇다면 왜 김웅 기자가 손석희 사장에게 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는가, 이 부분 판결문 내용을 보면 당시에 재정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본인이 전해들은 풍문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전해들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사실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 김웅 기자가 이 내용 김웅 기자가 주차장에서 있었던 그 일을 전해들은 경위가 매우 놀랍습니다. 우선 본인의 후배 기자에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후배 기자는 누구한테 연락받았냐? 또 다른 기자에게 전달을 받은 겁니다. 그럼 그 기자는 누구에게 이걸 들었나 했더니 카센터 사장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센터 사장은 누구한테 또 전해 들었나? 그 주차장에 있었던 그 문제에 접촉사고가 났던 견인차 기사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건데 결국 견인차 기사가 한 말을 카센터 사장이 전해 듣고 이걸 또 어떤 기자에게 전한 것을 또 다른 기자가 전해 듣고 이거를 김웅 기자에게 전했다는 거거든요. 법원도 적어도 4단계 이상의 전문이다. 전해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중요한데 그럼 그 내용의 진위가 또 다른 차원의 또 다음 단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수사 과정에서 그 문제 처음 이 얘기를 했다고 전해진 그 견인차 기사 2명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차에서 여자 내리는 거 못 봤는데요. 저 그냥 아니 왜 사고 내고 그냥 갔을까? 라면서 저희 둘이 그냥 낄낄대면서 뭐 혹시 뭐 무슨 숨기는 게 있나? 이런 얘기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여성이 동승에 있었고 여성이 함께 그때 있었다라는 사실로 둔갑을 하면서 결국 김웅 기자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풍문을 가지고 협박을 시작한 건데 심지어는 풍문조차도 잘못된 풍문이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기자면 당연히 그래도 어떤 소스에 대한 취재는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보통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기자님. 예, 사실 많은 언론이 2019년 초였죠. 견인차 기사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이제 따옴표 저널리즘이죠.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소위 동승자 논란을 가장 파급력이 컸던 게 SBS의 1월 30일자 메인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손 사장과 견인차 기사가 그해 1월 23일에 통화를 한 게 있었는데 그 통화의 일부가 그 메인 뉴스에서 공개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서 견인차 기사가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걸 봤거든요. 라고 이제 발언하는 대목이 나온 거죠. SBS는 당시 리포트에서 이 봤다 아니다 몇 차례 말이 오간 끝에 이 손 사장이 경고성 발언을 한다라는 대목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리포트를 굉장히 많은 언론이 인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해당 리포트가 좀 논란이 됩니다. 이후에 SBS가 당시 6분 7초짜리 녹음 파일 전체는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전체 파일을 들어보면 이 메인 뉴스에서 보도된 리포트와 뉘앙스가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진행자께서 기억하실 텐데 이 작년에 이 KBS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이 해당 SBS 보도를 이제 비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면요. 이 SBS 보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손석희 사장이 입막음을 하려고 마치 협박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근데 녹취 전문을 보면 5번에서 6번 정도 이 견인차 기사가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어두워서 확신이 들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이 SBS 리포트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비평이 됐던 것이고요. 전체 녹취를 들어보면 실제로 제 착각이었을 수 있어요. 어두워서 이런 대목이 등장을 하고 통화 말미에는 이 견인차 기사가 심지어 손 사장에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혼내주세요. 김웅 씨를 혼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견인차 기사가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정리를 하면 그 당시에 이 언론이 견인차 기사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어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본인들 입맛에 맞게 김 씨의 주장을 가공해 내보냈다 이런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상당히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그런 느낌을 줬는데 실제로 많이 지적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발췌도 사실 맥락이 없는 그렇죠? 의도적으로 배제한 듯한 그런 발췌 이것이 이제 확실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동선, 그 경로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중간 경로라고 볼 수 있는 데로 가보겠습니다. 손수현 변호사님, 두 번째 동선 어디로 보십니까? 재판이 열린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가겠는데요. 김은 기자는요, 과천에서 있었던 이 사고를 기사화할 것처럼 손석희 사장에게 접근해서 협박을 하고 또 그 대가로 취업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요, 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게 목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고 또 재판 도중에도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가해 행위를 했죠. 그러다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정 구속된 후에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손 사장이나 관련자들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유튜브 채널 방송을 하거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기술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라고 하면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2심 재판에서도 김은 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형을 유지했습니다. 여전히 구속된 상태로 구치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원으로 왔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실체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 김은 기자 공갈미수 재판에서 핵심적인 대목 중에 하나가 이 손석희 사장이 채용을 거부하자 김은 기자는 복수를 하겠다. 상황의 목을 잘라 조선일보에 갖다 주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때 김은 기자가 조선일보를 언급하면서 손석희 사장을 강하게 압박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이분이 왜 이런 맥락으로 어떤 맥락으로 이런 일들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식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김은 기자의 일방적인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조선일보가 이거를 큼지막하게 이제 보도를 시작하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상당한 보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도 단순히 손석희 사장이라는 인물이 유명인이라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매체별로 확실히 이 보도량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이 김 씨의 제보로 언론 보도가 나가기 시작한 이 지난해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 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송고된 10대 일간지 보도량을 보면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각각 31건으로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게 한 곳은 한겨레와 중앙일보로 각각 4건이었습니다. 이 방송의 경우 KBS와 MBC는 같은 기간 1건에 불과했는데 이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13건과 14건을 기록하면서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짧은 기간이었는데 이 오보와 왜곡 보도가 폭발적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손 사장 측에서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좀 TV조선과 채널A의 어떤 왜곡 보도가 좀 눈에 띄었었는데 TV조선 같은 경우는 손석희가 방송 직후에 이 견인차 기사에게 전화를 했다. 이런 단독 기사를 냈는데 오보였고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인 1월 23일에 이제 견인차 기사가 통화했던 것이고요. 채널A의 경우는 견인차 기사의 증언이라면서 손 사장이 음주 측정을 했다 이런 리포트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오보였습니다. 음주 측정 사실이 없었던 거죠. 예, 그게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방송사나 언론사별로 보도량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보도를 많이 한 데가 조선동아 계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쪽으로도 분명히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고 게다가 내용적으로도 보면 명백히 오보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있는데 이거 사실 뭐 충분히 한두 번 정도의 그 다리만 건너면 취재가 가능하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책임하게 보도가 좀 쏟아졌고요. 혹시나 해서 지금 정정 보도가 됐을까 싶어서 방금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짚어봐야 되는 건 이렇게 이제 김은 기자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사실 확인 없이 오보도 내고 그다음에 대단히 자극적인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 궁금증들을 시청자들은 가지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매체의 신뢰도 저하라는 그런 불이익과 별개로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따라서 그 보도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손해배상 또는 정정보도 대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행정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 언론 보도라는 게 그 본질상 누군가의 명예훼손하는 그런 내용일 수는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언론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법은 그런 경우에 언제나 다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법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라 하더라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진실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설령 진실하지 않더라도 그게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가끔 정말 모든 진실한 내용만 보도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때 중요한 거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고 취재를 하고 내용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실수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는 게 현행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 확인을 했는가 아니면 확인을 하지 않고 그런 보도를 해서 문제를 야기했는가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 것인데 이 사안에서도 사실 김웅 기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 법적인 책임 소지가 있어 보여요. 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내용이었다면 종합적으로 봐서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핵심적인 문제 또는 감염원 뭐라고 보시나요, 정철훈 기자님? 누군가의 주장을 이렇게 인용문으로 처리를 하면서 기자들이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한 걸 옮기는 거니까 뭐 사실관계 입증 책임은 뭐 괜찮겠지. 그렇게 넘어가면서 자극적이고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로 이제 조회수 시청률 장사를 합니다.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어떤 감염원이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제 변희재 씨의 태블릿 PC 조작서를 이제 인용 보도했던 어떤 비슷한 어떤 욕망이라고 보는데요. 그분도 이제 감옥에 갔다 오셨죠. 그 손 사장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도 있는 언론인이고 또 100분 토론 진행도 하셨었죠. 예. 그런데 이제 동시에 대표적인 이 가짜 뉴스의 피해자이자 희생자가 지금 된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이 사실 언론계에 던지는 함의가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지적해주신 부분 중에 말씀을 더하면 여러 감염원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상대 언론사를 무너뜨리겠다는 언론사 간의 어떤 자사 이해관계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조선일보 계열 언론사들이 제일 심했는데요. 이 조선일보는 뭐 손석희 사장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TV조선은 손석희 사장이 황제 조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손 사장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어떤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김웅의 공갈미수 사건이 이 건의 본질인데 이거를 손석희 배임 혐의 불기소 논란으로 이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지면을 통해서. 그러면서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손석희 사장이 각종 신뢰도 조사에서 이제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고 결국 올해 1월에는 이 JTBC 메인 뉴스 앵커에서 물러났죠. 만약 지난해 이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의 목표가 이 손석희의 메인 뉴스 하차였다면 결국 목표를 이룬 셈이거든요. 상당히 좀 씁쓸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견인차 기사의 농담이 결국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을 봐도요, 이 기사들이 서로 그냥 농담적으로 낄낄거렸던 그런 내용인데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살이 붙고 결국 이게 풍문으로 만들어지고 김웅 기자의 귀에 들어가고 이게 다시 김웅 기자를 통해서 여러 언론사의 메인 뉴스거리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 또 그로 인해서 또 여론에 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결국 하나하나 찾아 올라가다 보면 견인차 기사의 그날 그 농담이 결국 우리 사회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혼란에 빠뜨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